금이 한 돈에 80만 원이라고요? 경제가 안 좋을수록 금값은 올라간다고 하던데. 지금이라도 금을 사야 하나? 모두가 금은 안전자산이라고 말합니다. 위기가 오면 금으로 도망가라고 하죠. 하지만 실제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던 그 순간 금값은 오히려 급락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기 초입에는 모두가 현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그 다음입니다. 각국 정부가 돈을 풀기 시작하자 금값은 폭발적으로 반등했습니다. 2008년 이후 3년 만에 금값은 2배 가까이 뛰었고 2020년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최근 금값이 또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이 정점일까요? 아니면 시작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금 투자의 진짜 원칙과 타이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요? 장기 사이클로 보면 금의 가격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금은 보통 10년에서 20년 단위로 큰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금값은 10년 만에 20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11년까지도 약 7배 상승했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구간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가 여전히 상승 사이클의 초입에 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금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들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 금리의 하락, 달러의 약세, 공급 제약,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같은 구조적 요인들이 그것입니다. 언론은 단기 변동만 강조합니다. 오늘 얼마 올랐다, 내일 얼마 떨어졌다. 하지만 진짜 투자자라면 이런 소음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패턴을 읽는 능력입니다. 금이 왜 움직이는지, 어떤 신호에 반응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금의 공급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금 생산량은 연간 약 3,000톤 수준입니다. 이미 채굴된 금은 약 20만 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새로운 금광 발견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채굴 비용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수요는 어떨까요? 각국 중앙은행들이 최근 몇 년간 금 매입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 인도 같은 국가들이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금 보유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제한되는데 수요는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금은 정말 무조건적인 안전 자산일까요? 아니면 특정 조건에서만 빛을 발하는 자산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금을 무조건적인 안전 자산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금은 특정 조건에서만 안전 자산으로 작동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을 때 금값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과 달리 금값은 급락했습니다. 2008년 3월 온스당 1000달러를 넘었던 금값은 10월에 70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려 30%나 하락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위기 초입에는 모든 자산이 현금화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생존을 위해 손에 쥘 수 있는 모든 것을 팔아야 했습니다. 주식도 팔고 채권도 팔고 금도 팔았습니다. 이것을 유동성 위기라고 부릅니다. 안전자산조차 예외가 아니었던 겁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하고 각국이 봉쇄 조치를 내렸을 때 금값은 일시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시 한번 유동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서자 금값은 폭발적으로 반등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연준은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기 시작했죠.
그 결과 금값은 2011년까지 약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2020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국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양책을 쏟아붓자 금값은 8월에 온스당 2,07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3월 저점 대비 40% 가까이 오른 겁니다. 단 5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금은 위기 그 자체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위기에 대한 정책 대응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동성 공급, 금리 인하, 재정 확대 같은 부양 정책이 금값 상승의 진짜 트리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입니다. 금은 단순히 위기 때 오르는 자산이 아닙니다. 위기 이후 각국 정부가 돈을 풀 때, 그래서 화폐 가치가 희석될 위험이 커질 때 비로소 금의 가치가 빛을 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지표를 봐야 할까요? 금값을 움직이는 핵심 요인은 무엇일까요? 금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감이 아니라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실질금리와 달러 지수입니다. 먼저 실질금리입니다.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값입니다. 예를 들어 시중금리가 5%인데 물가 상승률이 3%라면 실질금리는 2%입니다. 반대로 금리가 2%인데 물가 상승률이 4%라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왜 실질금리가 중요할까요? 금은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입니다.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금을 보유하면 아무런 수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금리가 높을 때는 현금이나 채권이 더 매력적입니다. 반대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을 들고 있으면 물가 때문에 실질 가치가 줄어듭니다. 이럴 때 투자자들은 금으로 몰립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 이 패턴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1970년대 고인플레이션 시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였을 때 금값은 폭등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2011년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에도 각국이 제로금리를 유지하면서 물가가 오르자 실질금리가 큰 폭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금값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실질금리와 금값이 항상 정확히 반대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일 때 금값이 상승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핵심 지표는 달러 지수입니다. 금은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달러가 강세일 때는 금값이 약세를 보이고 달러가 약세일 때는 금값이 강세를 보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면 다른 통화를 쓰는 나라에서는 금을 사기가 더 비싸집니다.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반대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져서 수요가 늘어납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패턴은 분명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11년까지 달러 지수가 약세를 보이는 동안 금값은 7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동안 금값은 약 40% 하락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실질 금리와 달러 지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두 요인이 서로 상쇄되면서 금값이 횡보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두 지표를 함께 봐야 합니다. 결국 금 투자의 핵심은 이 두 가지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시점, 바로 그때가 금 투자의 황금기입니다. 그렇다면 실전에서는 어떻게 적용할까요? 금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까요? 여기 세 가지 구체적인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달러 지수의 방향 전환입니다. 달러 지수가 고점을 찍고 약세로 돌아서는 시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시점이 금 상승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확인할까요? 달러 지수가 최근 고점 대비 5% 이상 하락하고 3개월 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면 추세 전환 가능성이 커집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경고 신호임은 분명합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금값이 7배 오른 시기를 보면 달러 지수는 장기 약세 구간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에도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자 금값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달러의 방향이 바뀔 때 금의 방향도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신호는 연준의 금리 정책입니다. 특히 연준이 3차례 이상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할 때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경기 부양 신호입니다.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고 실질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2007년부터 2008년에 걸쳐 연준이 연속 금리 인하에 나섰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금융위기로 금값이 흔들렸지만 곧 반등해서 2011년까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2019년에도 연준이 3차례 금리를 인하하자 금값은 강세로 전환했습니다. 반대로 연준이 금리를 연속으로 올릴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했을 때 금값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과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하락폭이 제한적이었지만 말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국내 금값과 국제 금값의 격차입니다. 이것은 한국 투자자들에게 특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5% 이상 높게 형성될 때는 과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격차가 생길까요? 국내 수요가 갑자기 폭증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환율이 급등하거나 북한 리스크 같은 지정학적 불안이 커질 때 국내 투자자들이 금으로 몰리면서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문제는 이런 프리미엄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내외 차익 거래가 일어나면서 프리미엄은 다시 정상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프리미엄이 5%를 넘는 시점에 매수했다면 단기적으로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초기 패닉 상황에서 국내 금값은 국제 시세 대비 무려 7% 이상 높았습니다. 이때 급하게 매수한 투자자들은 몇 주 후 프리미엄이 정상화되면서 손실을 봤습니다. 반대로 프리미엄이 마이너스거나 1% 이하일 때 매수한 투자자들은 좋은 수익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내 금값은 한국금거래소나 금 관련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 금값은 뉴욕 상품거래소 선물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것도 각종 금융 사이트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두 가격을 비교해서 프리미엄이 3% 이하일 때 매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신호가 절대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시장에는 예외가 있고 변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타이밍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최저점에서 사고 최고점에서 팔겠다는 욕심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보다는 합리적인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고 장기 보유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전략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투자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투자 원칙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금은 전체 자산의 일부로 보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포트폴리오의 10%에서 15% 정도를 금에 배분할 것을 권장합니다. 전 재산을 금에 몰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 10%에서 15%일까요? 이 비율이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다른 자산이 폭락할 때 금이 방어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금값이 하락하더라도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균형 잡힌 분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적정 비율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정액 분할 매수입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지 말고 매달 일정 금액씩 나눠서 매수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고점에서 몰빵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금값이 오르면 적은 양을 사게 되고 금값이 떨어지면 많은 양을 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평균 매입 단가가 안정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장기 보유입니다. 금은 단기 트레이딩 대상이 아닙니다.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 보유할 계획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등락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금을 보유할까요? 크게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물금입니다. 금괴나 금화를 직접 사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실물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큽니다. 또한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세제상 장점도 있습니다. 실물금은 확실한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100만 원어치를 사려면 110만 원이 필요한 겁니다. 게다가 보관 문제도 있습니다. 집에 두자니 도난이 걱정되고 은행 금고를 빌리자니 수수료가 듭니다. 또한 급하게 현금화하려면 매도 차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금통장입니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통장에 금을 그램 단위로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매달 10만 원씩 자동 이체로 금을 사 모을 수 있어서 소액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금통장의 장점은 접근성입니다. 최소 1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보관 걱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있습니다.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 각각 1%에서 1.5% 정도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왕복 3%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매도 차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세 번째는 금 ETF입니다. 주식처럼 증권 계좌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입니다. 국내에는 여러 금 ETF가 상장되어 있고 미국 ETF로는 GLD나 IAU 같은 상품이 유명합니다. ETF의 가장 큰 장점은 편의성과 비용 효율성입니다. 매매 수수료가 주식 거래 수수료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연간 보수도 0.4% 내외로 금통장보다 저렴합니다. 또한 증권 계좌만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뛰어난 겁니다. 단점은 세금입니다. 국내 금 ETF는 매도 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해외 ETF는 양도소득세가 붙는데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지만 그 이상은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네 번째는 KRX 금시장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금 현물 시장으로 실물금을 거래소에서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2014년에 개설됐습니다. KRX 금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낮은 거래 비용입니다. 수수료가 0.3%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게다가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실물로 인출할 경우에는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KRX 금시장은 장기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거래소에 금을 보관한 채로 계속 보유하다가 필요할 때 현금화하면 세금 부담 없이 차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증권 계좌가 있어야 하고 최소 거래 단위가 1g이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금광주나 금 관련 펀드입니다. 금을 직접 사는 게 아니라 금을 채굴하는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뉴몬트, 바리골드 같은 세계적인 금광 회사들이 있고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습니다. 금광주의 특징은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금값이 10% 오르면 금광주는 15%에서 20%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 가격 상승의 혜택을 증폭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배당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큽니다. 금값이 떨어지면 금광주는 더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또한 개별 기업의 리스크도 있습니다. 광산 사고, 경영 문제, 생산량 감소 같은 변수가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금광주는 공격적인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정리하자면 안정성을 원한다면 실물금이나 KRX 금시장, 편의성을 원한다면 ETF, 소액으로 시작하고 싶다면 금통장, 높은 수익을 노린다면 금광주가 적합합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적에 맞게 선택하거나 여러 방법을 조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먼저 실패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0년 8월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 투자자가 뉴스를 보고 급하게 3천만 원을 금에 투자했습니다. 마침 그때 국내 금값은 국제 시세보다 7%나 높았습니다. 과열 신호였죠. 하지만 이 투자자는 금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금값은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프리미엄도 정상화되면서 이 투자자는 단 몇 달 만에 15% 가까운 손실을 봤습니다. 참지 못하고 손절매를 했습니다. 전형적인 고점 매수 사례입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첫째, 추세를 쫓아갔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뛰어든 겁니다. 둘째,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분할 매수 원칙을 무시했죠. 셋째, 국내 프리미엄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과열 신호를 놓친 겁니다. 이번에는 성공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투자자는 2000년부터 매달 50만 원씩 금통장에 적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금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꾸준히 매수했습니다. 20년간 총 1억 2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2020년 이 투자자의 금통장 잔고는 얼마였을까요? 약 5억 원이었습니다. 원금 대비 4배 이상의 수익을 낸 겁니다. 연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약 7%입니다. 같은 기간 은행 예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입니다. 이 투자자가 성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장기 투자 원칙을 지켰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복리의 마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둘째, 정액분할 매수로 평균 단가를 낮췄습니다. 금값이 떨어질 때도 꾸준히 매수해서 저점 구간의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셋째,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금값이 폭락할 때도 팔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샀습니다. 두 사례를 비교하면 교훈이 명확합니다. 금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대신 합리적인 원칙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2015년 한 투자자가 금값이 바닥권이라고 판단하고 5천만 원을 KRX 금시장에 투자했습니다. 그때 금값은 온스당 11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은 끝났다고 말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투자자는 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금값은 횡보하거나 소폭 하락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왜 금 같은 걸 사느냐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실질 금리와 달러 지수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자신의 판단을 확신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각국이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하자 금값은 폭등했습니다. 온스당 2,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투자자의 5천만 원은 약 9천만 원이 됐습니다. 5년 만에 80% 수익을 낸 겁니다. 이 사례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역발상의 힘입니다. 모두가 포기할 때 사고, 모두가 열광할 때 파는 것, 이것이 투자의 본질입니다. 금값이 바닥권일 때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기회입니다. 반대로 금값이 고점을 치고 뉴스에 매일 나올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역발상 투자는 쉽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바닥에서 사면 한동안 손실 구간을 견뎌야 하고 고점에서 팔면 그 이후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역발상 전략이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냅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신만의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실질 금리, 달러 지수, 국내 프리미엄 같은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판단하십시오. 감정이나 뉴스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데이터가 매수 신호를 보내면 용기를 내서 사고, 과열 신호를 보내면 냉정하게 팔거나 비중을 줄이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금은 안전자산이라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쓰면 변동성을 감당하지 못하고 강제 청산당할 수 있습니다. 여유자금으로 투자하고 최소 3년 이상 보유할 각오로 접근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미 금값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중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구조적 요인들이 여전히 금값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매년 1000톤 이상의 금을 순매수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 인도, 터키 같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왜 중앙은행들이 금을 살까요?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입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각국은 외환 보유액을 다변화하려고 합니다. 금은 어느 나라의 부채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자산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중앙은행들의 금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불안 등 세계 곳곳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안전 자산을 찾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장기화될 때 금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셋째, 장기 금리 인하 사이클 가능성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향후 몇 년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점진적으로 낮출 것으로 전망합니다. 경기 둔화 우려와 부채 부담 증가 때문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실질 금리도 낮아지고 이것은 금액에 유리한 환경입니다. 넷째,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과 2023년 고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진정됐지만 구조적 인플레이션 요인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공급망 재편, 탈세계와 에너지 전환 비용, 인구 고령화 같은 요인들이 장기적으로 물가를 밀어올릴 수 있습니다.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할 겁니다. 다섯째, 금의 공급은 제한적입니다. 새로운 대형 금광 발견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채굴 비용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존 금광의 품위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는 한수요 증가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값이 너무 빠르게 오르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가격이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라면 이런 조정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시각입니다. 1년 후 금값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5년, 10년 후를 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화폐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금은 그것을 방어해주는 수단입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근본이제를 폐기한 이후 달러의 구매력은 약 95% 하락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금은 약 50배 올랐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금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 하락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 투자는 투기가 아니라 자산 보존의 수단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구매력을 지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금 투자의 이론과 원칙, 방법과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전에 적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 전 준비사항. 먼저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금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해야 합니다. 생활비나 비상자금을 투자하면 안 됩니다. 최소 3년에서 5년은 쓰지 않을 돈으로 투자하십시오. 다음으로 투자 목표를 명확히 하십시오. 단기 수익을 노리는 건지 장기 자산 보존이 목적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투자 방법과 비중이 달라집니다. 전체 자산에서 금이 차지할 비중을 정하십시오. 일반적으로 10%에서 15%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배분하면 다른 자산의 성장 기회를 놓칠 수 있고 너무 적게 배분하면 분산 효과가 미미합니다. 매수 타이밍 체크 포인트. 실질 금리를 확인하십시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거나 낮은 수준일 때가 매수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빼면 실질 금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달러 지수를 모니터링 하십시오. 달러 지수가 최근 고점 대비 5% 이상 하락하고 하락 추세가 확인되면 금 매수를 고려할 시점입니다. 국내 금값과 국제 금값의 차이를 확인하십시오. 국내 프리미엄이 3% 이하일 때 매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를 넘으면 과열 신호이므로 조심하십시오.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을 주시하십시오.
연준이 3차례 이상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금 매수를 적극 검토할 시점입니다. 반대로 공격적인 금리 인상 국면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하십시오. 투자 방법 선택 가이드.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실물금이나 KRX 금시장을 선택하십시오. 편의성이 중요하다면 ETF가 좋습니다. 소액으로 시작하고 싶다면 금통장으로 출발하십시오.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면 금광주를 고려할 수 있지만 변동성을 감내해야 합니다. 수수료와 세금을 꼼꼼히 비교하십시오. 장기 투자일수록 비용 차이가 누적돼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KRX 금시장은 거래 비용이 낮고 차익이 비과세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ETF는 보수가 저렴하고 유동성이 좋습니다. 자신의 투자 기간과 목적에 맞춰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보유 중 관리 원칙, 정액 분할 매수 원칙을 지키십시오. 매달 또는 분기마다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십시오. 금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매수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평균 매입 단가가 안정되고 장기 수익률이 개선됩니다.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금값은 단기적으로 10%에서 20% 변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조정 과정입니다. 패닉에 빠져서 손절매하면 손실이 확정됩니다. 장기 관점을 유지하십시오.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십시오. 금값이 크게 올라서 전체 자산에서 금의 비중이 20%를 넘었다면 일부를 매도해서 원래 비중으로 되돌리십시오. 반대로 금값이 떨어져서 비중이 5% 이하로 내려갔다면 추가 매수를 고려하십시오. 이것이 자동으로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매도 타이밍 판단. 금도 언젠가는 팔아야 합니다. 언제 팔아야 할까요?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이라면 금의 매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실질 금리가 2%를 넘어가면 현금이나 채권의 수익률이 금보다 좋아집니다. 이때는 금 비중을 줄이는 것을 고려할 시점입니다. 달러 지수가 강세로 전환되고 장기 상승 추세에 진입한다면 금값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달러 지수가 최근 저점 대비 10% 이상 상승하고 상승 추세가 명확하다면 일부 차익 실현을 고려하십시오. 국내 프리미엄이 7%를 넘어가는 극단적 과열 상황이라면 단기 매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전체 물량을 파는 게 아니라 일부만 차익 실현하는 전략입니다. 프리미엄이 정상화된 후 다시 매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투자 목표입니다.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거나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저없이 매도하십시오. 투자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할 때 쓰는 게 정답입니다. 금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테크닉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올바른 태도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전략도 소용없습니다. 첫째,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금은 하루아침에 부자를 만들어주는 자산이 아닙니다. 10년, 20년을 바라보는 장기 투자 자산입니다. 빠른 수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꾸준히 자산을 지키고 늘리는 것이 금 투자의 본질입니다. 둘째, 욕심을 버리십시오. 최저점에서 사고 최고점에서 팔겠다는 욕심은 독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구간에서 사고 합리적인 구간에서 파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욕심을 부리면 기회를 놓치거나 손실을 키웁니다. 셋째, 원칙을 지키십시오. 투자 원칙을 정했다면 흔들림 없이 실행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뉴스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자신이 정한 기준과 원칙만 따르십시오. 넷째, 지속적으로 공부하십시오. 금 시장은 계속 변합니다.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합니다. 실질 금리, 달러 지수, 각국 통화 정책, 지정학적 상황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십시오. 공부하는 투자자만이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겸손하십시오. 시장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과신은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금 투자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금은 단순한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위기 그 자체보다 위기 이후의 정책 대응에 반응하는 자산입니다. 실질 금리와 달러 지수라는 두 가지 핵심 지표를 이해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타이밍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호는 읽을 수 있습니다. 달러 약세 전환, 연준의 연속 금리 인하, 국내 프리미엄 정상 구간 같은 신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십시오. 투자 방법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십시오. 실물금, 금통장, ETF, KRX 금시장, 금광주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비용과 편의성, 세금을 고려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으십시오. 원칙이 전략보다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의 10%에서 15%를 배분하고 정액 분할로 매수하고 최소 3년 이상 장기 보유하십시오.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성공 확률은 크게 높아집니다. 실패 사례에서 배우십시오. 고점 추격 한 번의 몰빵, 단기 투기는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반대로 성공 사례의 공통점은 장기 투자, 분할 매수, 원칙 준수였습니다. 마음가짐이 결과를 만듭니다. 인내심, 겸손함, 원칙, 지속적 학습, 그리고 무엇보다 욕심을 버리는 태도가 성공적인 금 투자의 열쇠입니다. 금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패닉에 빠지지 마십시오. 시장은 항상 변동합니다. 하지만 화폐 가치는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금은 그것을 방어해주는 수단입니다. 이 본질을 이해한다면 단기 변동은 그저 파도일 뿐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실행하느냐입니다. 오늘 배운 원칙들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금 투자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흔들림 없이 실행하십시오. 20년 후 여러분은 오늘의 선택에 감사할 것입니다. 금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것이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든든한 보험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금 투자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금 투자 이제 감이 아니라 원칙으로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